먼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문학관장님께 감사드리고 한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좀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PPT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좀 너무 막힌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결국 언어의 문제를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소대에 앉은 새처럼 날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그 자체가 욕망인데 어느 시간부터 저는 저 개인적인 욕망을 다 비워낸 심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그런 개인의 삶과 그리고 독서, 시작, 창작도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시인들에게 언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 대신 시인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소위 헤쳐날 수 없는 숙명을 주어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문인이 꼭 가난해야 되는가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명명하고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밖에 나가서 돈 벌이고 소위 적금 투자가 얼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데 신경 쓰다가 보면은 그리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교단에 학문적인 글을 쓰는데 제가 저서를 한 98권 정도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잘 쓸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한 시인이 모든 사물의 적 움직임과 사물의 동태를 살피고 사물과 나와 사물의 타자 어떻게 보면 타자라고 우리 사이 흔히 얘기하는 타자에 대한 관찰을 잠시라도 끌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사물의 본질에 가려고 하는 시적 표현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은 퇴직을 하고 요사이 씨가 오늘 최근에 따끈따끈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요즘 포케 인터내셔널과의 변주라는 제목이 긴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 이 시집을 제가 사인을 해서 선물하겠습니다. 따라 지문을 낭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읽는 사람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이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작정인데요. 외전 허티에 여러분 왜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했느냐. 사실은 소셜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레알리스트로 서구의 유럽에서 소위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공산가 노래가 바로 인터내셔널가의 노래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념이라고 하는 변장에서 아주 가파른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변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냥 얼핏 지나가면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급할 거 아니에요.
나하고 한 관계 없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하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시는 그 무슨 시인들 쓸데없이 저것들을 무기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위대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인간이 유일하게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사물이 무엇인가?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숙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물에 대한 명명, 사물에 대한 명명이 어떻게 보면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질하고 이 탁자라고 했을 때 이 탁자는 그냥 탁자예요. 이 탁자의 시간과 공간을 더 뒤돌아가면 저 말레이시아의 원시림에 있는 나무죠. 제재소에서 목공수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어느 날 택배가 여기 와가지고 그 탁자의 본질이 이데아가 뭘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인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긴장과 노력을 하는 사람이 시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지켜내는 사물을 모든 사물을 구원해내고 모든 사물을 본질적으로 존재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각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는 굉장히 각이 진 사람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신위가 아주 갈 길이 아주 분명한 흔히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문학의 거대한 뿌리를 나눈다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모더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서구의 자유무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소위 흔히들 얘기하는 우파적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현대의 모던의 큰 하나의 뭘까? 모던의 아주 극단 변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포스트 모던은 대단히 시험적이고 굉장히 난해한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어떻게 좀 이따가 그런 예를 들겠습니다만 어떤 시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뭐 그리스 신화를 끌고 서구의 철학자들 이름을 끌고 와서 이 시를 지어쳐 알고 있는 소위 우리가 일상적인 화법과 문법을 깨뜨려버리고 어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아주 인디비주얼한 그런 명명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제가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그 문화관장님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동요시에 비가 떨어지는데 바위돌에 떨어져서 바위돌에서 다시 비가 튕겨 올라오는 그 빗발 이걸 이름을 왜 아느냐? 그래서 하청호 관장님이 발비다. 발비. 여러분들 주로 발 있죠? 비방만 딱 떨어져서 다시 튕겨 올라오는 여러 가닥으로 아주 미세한 빗방울 하나가 튕겨서 올라오는 그 섬세한 비에 갈라지는 비의 모습을 발비다. 사전이 없는 얘기예요. 사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는 바로 사전이 없는 새로운 단어를 생겨내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크리에이티브하다. 창의적이다. 존재의 사물에 대한 새로운 명명을 사물의 본질에 가장 가깝도록 불러주는 그런 발비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다. 여러분들 이
도로 아스팔트 포장에 비가 막 떨어지는 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튕겨 올라오는 그 빗방울의 또 방울, 빗방울에 갈라지는 바로 이렇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그 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날이 갈수록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2010년에서 20년 사이의 시들은 더욱 더 나뉘어졌어. 그 사이 소위 일종의 젊은이들의 리볼루션이라고 해주는 언젠가는 신문학사가 흘러간 뒤에 이 시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 대구가 난 대구의 중국대학교 교수로 오래 계셨던 김춘수 선생님이 1960년대에 가장 대립적으로 김수영과 김춘수 이 두 사람의 대립을 김춘수는 소위 순수 서정 계열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 김수영은 그 당시에 박정희 군사 정권에 대한 도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레알리스트 계열이다. 소위 소셜리스트 민족주의 계열이다. 소위 말하는 주체 종삭파 계열의 비판적 문학가에다 이렇게 대표적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진보 계열의 문학가들은 김수영의 문학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데 난 사실 김수영의 시와 사고를 그렇게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김춘수라는 시인의 우리는 통상적으로 김수영의 반대편에 갖다 놓고 세상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없었던 소위 말하는 지보사파에서 얘기하는 우파 문학의 계열을 굉장히 순수 서정만 하고 지원적 감수성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사회성에 대한 것은 제가 다 이런 식의 평알림을 해서 나눠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 김춘수의 시를 최근에 제가 다시 처용단장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새로운 면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 까만 마스크 하신 분, 모자 쓰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불러다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노인은 어디 있는가? 말 더듬이 읽지 않으신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노인은 어디 있는가? 불러다오. 멕시코 옥수수는 어디 있는가? 자, 여러분들 이 사바다 한 대목을 읽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사바다는 바로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김춘수가 장악한 이 사바다 처형단장이 한 5번 번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요사이 80년대에 가서 아주 널리 유명한 미국의 랩의 가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랩을 한번 읽어봐도 돼요. 몰라도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나 있습니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반복과 리듬. 그래서 저는 이 김춘수 시인이 멕시코를 이렇게 주술적으로 호명하고있다. 멕시코. 이 멕시코에 대한 것을 중남미에 있는 멕시코가 아닙니다. 이 멕시코는 바로 1970년대 대구의 멕시코 살롱이라고 하는 살롱이 최초로 비어홀이라고 해서 비어홀이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이 멕시코 사바다가 멕시코가 어디 있으냐? 없어진 그 대구 백화점 지하에 멕시코 살롱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멕시코 살롱에 영번 아가씨가 수련이라는 아가씨입니다. 그 멕시코 살롱에는 한가운데 플로어가 있어서 조명들이 반짝반짝하고 술이 차오면은 거기 가해 방에 룸처럼 되어 있는데 빨간 홍등이 흥분되게 켜져 있습니다. 맥주 마시면 아가씨 손벌리 갖고 다리를 걸치고 그래서 기분이 좀 밖에 플로어에 나가서 같이 춤을 춥니다. 그 영번 아가씨를 관리하는 지배인의 이름이 바로 사바다. 이 사바다는 바보가 아닙니다. 손님이 요구하는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명령을 이행하는. 제가 너무 작품을 깊게 언급해서 좀 죄송합니다. 물론 이 문학 작품은 나처럼 꼭 해석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깊은 얘기를 하는가? 참 오늘날처럼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죠. 그 당시에는 홍등가에 여자들이 몸을 팔고 돈이 있으면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술을 마시고 눈이 맞은 분을 하루 여관에 가서 1박 다 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대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될 당시에 김춘수라는 시인의 인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기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930년 거슬러 30년대에 청록판에서 방목이라는 방목의 시인은 저는 제가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이 방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초창기에 후기는 조금 흩어져 버렸는데 대단한 높은 공을 있었던 그분이 한 시를 이와 비슷한 인식의 시를 한 편 제가 얼핏 했습니다. 만술래 아베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포항 기계장터에 너무 무슨 차지하는 만술이라는 성을 보고 쓴 시입니다. 아베요 오늘이 아버지 세상 말입니다. 아베요 내 눈이 튀는 걸 아베도 알 수 있어요. 등짝도 없는 방 안에 재문 누합니다. 고등어의 한 손에 이밥 가득히 먹고 멀리 저승길 멀리 가십시오. 이런 내용의 시. 가장 30년대 서점의 대표적인 시인의 모거래 시에서 소위 요사이 얘기한다면은 사회적 계층적인 하층민들, 소위 말하는 평등을 이루어가는
사회 개창화하고 사회를 정으로 찍어 넣어서 깨려고 하는 그런 불순성이 있는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못 배우고 비록 무시하지만 만술래에 대한 그윽한 정서가 김춘수가 바라보는 바로 그 시대의 사바다. 사바다는 바로 멕시코의 지배인이에요. 야, 이리 와, 사바다 이리 와. 오늘 이번 연번 나가서 왔어? 열이 풀죠. 술 취는 고객들에게 자기 내면 다 버린 거죠. 그리고 마음 같은 사람들. 말 그대로 일자무시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960년대를 70년대를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김춘수 씨가 순수 씨가 원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새 자꾸 편안함을 안다. 저건 진보다 파괴로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점들이에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이데올로기를 전제하는 어떤 문학 이론적 행위는 거부가 되어야겠다. 나는 리얼리스트다. 난 소위 말하는 막스 레닌이 책 한 줄도 안 읽어본 근다리 좌파 문학 세력들이 폐거를 했고 화해가 돼요. 가장 우리가 비판 김수영을 높이 쳐드는 사람은 김춘수니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취급도 안 합니다. 내가 왜 1960대 김수영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의 마술사가 있으면 들고 나와라. 저는 김춘수의 시의 절정기가 바로 이 처용단장이라는 시집이 나옵니다. 이 시대가 가장 험악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그 소설 역시 저기 그 시 작품 역시 대단히 시사적인 사회적인 국제 어떻게 생각하면 리얼리스트 이상의 리얼리틱한 작품을 썼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분들의 작품은 대단히 언어가 다가하고 아주 정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김춘수 선생의 수련돌국이라는 시와 시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신석 화백이 파스텔화로 그린 이번에 곧 우리 문학관에 김춘수 특별 전시회 할 때 제가 그 작품을 좀 더 빌려줄 약속을 했었어요. 그 수련이라는 사람 바로 이 멕시코 살롱의 연번 아가씨였습니다. 김춘수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그 당시에 21살, 20살 정도 내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니까 수련이가 나하고 같은 동갑이었어요. 그 당시 김춘수는 이 시대 40대 한 42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이에요. 그래서 저 연번 아가씨를 술집에서 불러내갖고 계명대학교에 미술대 그 강우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미래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춘수 씨 전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는 작품이 수련골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대가 굉장히 소중한 작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한 작품의 그 개별성을 치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작품 그냥 내가 느낀 대로만 감상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조금 과도하게 작가의 개인 삶과 작품을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경계가 없다는 거죠. 경계가. 굳이 나는 이쪽이다. 민족과 교육, 평화, 해방 뭐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 작품 대체적으로 아주 품격이 떨어져요. 조금 이따가 거기 조금 이제 우선 내가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 뒤에 있는 여러분들 안도현의 그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라고 하는 시는 너무나 유명한 시죠. 그 시가 안고 품고 있는 분위기는 아주 괜찮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때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과 같은 정열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언젠가는 유한성의 고열정과 젊음이 꺼지고 난 식은 연탄전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그 지나가는 사람도 발에 발 핀다고 발로 차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매우 교훈식이고 아주 멋진 시죠. 그 사람도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제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 시가 아주 논리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 왜 모순입니까? 길거리에 놓여있는 연탄재를 타고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민중입니다. 그 외제차 타고 기사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언제 연탄재 살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김철수 선생의 시와 안도현의 시를 대비해 보면 안도현 굉장히 진보적파 지난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 선봉장관을 했던 문인이죠. 상당히 그게 소위 크로스오버가 된다. 서로 입장 정치 사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니까 나보고 깜짝 놀랐다. 안도현의 시에서 그러한 그 숨겨져 있는 지층을 그걸 파냈다는 것은 대단한 관찰력이다. 나한테 바로 그게 뭉뭉하는 사람들 그냥 묘사로 보는 게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물을 그냥 묘사로 안 본다는. 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소위 모더니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모더니티가 이제 자꾸 시가 어려워진다. 아까 김준우 선생의 시도 사실은 이 시의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저 무슨 말이거든요. 제가 시인들 그러면 저것도 저끼리 문장이 대가 이리저리 뽑아가 소위 반문법, 문법에서 탈려고 소위 역설식, 역전식 그러고 어떻겠다, 뭘 하겠다는 얘기냐. 바로 대구 출신으로서 제가 참 높게 평가하는 서정시인으로서 문인수 시인과 송계학 이 두 사람의 대치를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그 송재학 시인이 아침이 부탁했다 결혼식. 아침에 부탁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무슨 부탁을 합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난 휴먼이에요. 부탁을 하는 것은 휴먼, 주어가 반드시 사람이 아니면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나 지금 부탁. 뭐를 결혼식을. 그 다시 결혼식을 제자리에 갖다 놓읍시다. 주어와 아침이 결혼식을 부탁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 모든 계열의 시들이 대단히 사적 체험이라든지 시인의 개인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독자들을 굉장히 깔고 묵혀버리는 거예요. 이 알아듣든 말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가 너무 어려워지. 제대로 된 시 한 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머리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긴장되게 만든 것들을 왜 예술이라고 하느냐. 텔레비 딱 켜면 와서 팝 가수들 나가면 댄스 치고 하면 금방 다 소용이 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예술을 즐겨야 할 수 있는. 즐기는 게 아니라 도려 시를 읽는 것이 즐기는 게 아니고 시는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밖에 안 주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저 사실은 이찬이라는 고려대 세용 씨의 동교에 있는 아주 요사이 내가 보기에는 평론의 최고의 1인자의 최동호 교수 제자인데 내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만났어. 나는 네 책 읽어보니까 한 10분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책을 왜 쓰느냐. 문학평론을. 그애가 왔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서 그런지 웃더라고. 밥벌을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 교수 하려면 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되돌아 가면은 문민수라는 작가와 송재학은 아주 엘리트 시인이에요. 치과의사예요. 독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송재학의 시를 읽으면 이빨이 잘 안 들어가요. 지가 치과의사여서 그런지 이빨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생각으로 선호로 따진다면 송재학이나 고등학교 후배, 문인수도 고등학교 선배, 대고등학교 내가 그 중간인데, 나는 인수형 씨가 훨씬 더 마음에 편안하게 다가온다. 근데 대놓고는 나는 네 치과의사가 쓰는 시는 에러봐갖고는 잘 못 읽겠거든. 자, 요거는 건너뛰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시절의 일적이 쓸쓸히 서쪽에 선다. 빈 감나무에 검은 걸쳐있습니다. 검은 골조가 저녁 노을 깊이 음각으로 지키면서 내 등떨미를 붉게 뜹니다. 와, 진짜 화끈하게 다가오는 감나무, 썩은 감나무, 나무 줄기가 까맣게 썩은 감나무를 묘사하면서 저 마지막에 저녁 노을 깊이 음각으로 지키면서 내 등떨미를 붉게 뜨민다. 자, 저 뜨민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절묘한 단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혼이죠. 서쪽은 주름. 황혼에 있는 성주 치골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감나무는 나무줄기가 시커멓게 썩어 있는 뭡니까?
혹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인수는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시는 감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오브제 소재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덕을 떠밀고 있죠. 누가 덕을 떠밀고 누가? 붉은 황혼이 빨리 선역으로 가라고. 여러분들 이 시하고 좀 이따가 한번 봅니다. 또 재밌는 시 한 편 더 읽겠습니다. 읽고 이 시가 참 너무 이 문인수 시인이 마지막에는 남해의 섬에 대한 시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섬, 그 아일랜드 섬이 뭡니까? 섬은 네? 그렇죠. 그렇죠. 누가 고립해요? 설명을 나중에 감사합니다. 다음 번 되겠습니까? 섬은 바로 우리 단절과 외로움이죠.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해가에 있는 섬에서 섬에 여러 골목, 좁은 골목들이 엉켜있는 골목이 마치 거울처럼 섬을 안고 있는 그 안에 빨간색의 섬마을을 껴안고 있는 섬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참 이렇게 시인이 위대한 것이다. 제가 바로 섬을 보고 곳은 만이죠. 섬에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는 만에 저 옛집 앞에 흘린 바다가 지금 엄청 더 많이 부푼다. 떠낸 해당화가 참 예뻤다. 어서 가라고, 어서 가라고. 내 눈에 번지는 저녁 노을을 빨간 스레트 지붕이 섬을 다 물들인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정리하겠지. 자, 요거하고 비슷한 송재학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일출이라는 눈동자. 문인수는 일몰하는 섬의 모습을 그리고 한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성한 눈썹만 겨우 데려왔으니, 어쩌입니다. 데려왔으니 저게 누군가의 눈동자였는지, 왜 뭉개진 일이었는지 오래전부터 궁금하더이다.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송재학이라고 하는 시인의 사적인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치과의사입니다. 일출하는 모습을 소위 뭉개진 이빨 환자를 맨날 입만 들여다보고 썩은 이빨 뽑아내는 치과의사의 눈에는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모습이 마치 환자의 입을 다 벌리고 있는 구강의 모습을 예상하게. 거기 또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오늘 아침 눈꺼풀과 손가락은 눈부릅던 일출까지 직선이라고 음구력을 부리는 파도가 견눈질하면서
제 눈알 한쪽을 남몰래 뽑아 바친 걸 모르는 개뿔 소리이지. 멀겋게 달구어진 해와 안와 골줄 속에 다시 집어넣어 와야 단맛이든 쓴맛이든 요란하겠지. 자, 여러분들, 문인수의 서정적 배경과 송재학의 서정적 배경은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느낌이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송재학의 시는 바로 이 치과의사의 손동작과 환자를 파도로 대치는 발치고하든가 뻘겋게 유를 남겨 구강을 골절된 안구로 휘장하고 서정의 모습은 바로 이런 식으로 환치시기는 그래서 대단히 사적이다. 대단히 신작가의 개인적 체험이 문학에 너무 관여하다. 문학에 너무 개입을. 그러니까 다른 제3자가 그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런 일을. 문학의 교養이라는 부분을 우리를 깊게 고뇌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이 문인수와의 시적 서정과 완전히 등을 돌린 자세로 대단히 오만스럽게 발장을 끼고 옷을 끼고 숨어있다. 송재학이 개인의 사업적으로 해요. 말도 잘 안 하고 인사도 선배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무리하게 해가 저 혼자 세상 다 고뇌하고 사는 것처럼 그 작품에 다 나타나요. 소리수. 그런데 자, 앞에 문인수의 그 섬의 시와 이 송재학의 어느 날 방파제에 왔습니다. 방파제 저녁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해변에서 두 사람은 실루엣으로 만났다. 이별을 위해 방파제라는 저녁이 등장했다. 노을이 아니라도 침묵이 꼬리를 슬며시 올릴 시간이다. 물가에 있는 발자국과 갈매기의 날개짓은 같은 방향이기에 두 사람만으로 쓸쓸하기에 노을까지 이끌고 갔던 방파제의 하루. 붕대를 감아야 하는 방파제의 긴 팔 때문에 가슴이 서늘했던 두 사람이다. 지평선 선의 빗금을 고고사삭 기억에 담아두었던 두 사람이다. 송재학의 방파제의 저녁. 너무나 다르다. 이 방파제 저녁은 도대체 이것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감이 안 잡히게 되죠. 바로 이 시 작품도 방파제의 하얀 갈매기 똥들을 놓은 하얀 긴 방파제가 마치 기부스로 한 팔과 같다. 방파제 흰 방파제 바로 기부스한 팔로 메탈을 은유를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또 취급이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같이 의사니까 흰 방파제를 기부스에 든 것으로 연상을 시켜요. 여기서 아마 나 몰래 사랑했던 한 여인과의 아니면 그런 환상으로 실루엣이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실루엣이라고 하니까 이별을 하는 황혼의 바닷가에서 상상의 이별을 하는 또는 현실의 이별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시인이 어떻든 그 시적 배경이 하나의 바다를 가운데 두고 이런 사이가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있는 정도뿐만 아니라 대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어려운 현대 시의 미래, 현대 시의 미래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어떠한 시적 그 길로 지향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숙제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접근해오는 방법은 대단히 철학적인, 고대 철학의 서구적 철학의 사원소 또는 최근에 와서는 몸의 시, 인간의 몸이 가장 이 포스트 모던 계통은 인간이 개인주의적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나와 상대, 자기와 타자와의 관계, 사물과 나와의 거리, 그리고 몸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몸을 중심으로 한 특히 포스트 모더니스트 중에서 여성 페미니즘과의 관계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연스럽게 리얼리스트 시편들과 김혜순과 안도현의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최근에 이 여류 시인들 김혜순 등과 같은 좀 진보 계열이 있는 여성들의 시들을 읽어보면요, 완전히 그냥 여성의 성기를 남성의 성기를 리얼하게 시로 그냥 뱉어냅니다. 막 뱉어내. 어쩔 때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거 무슨 포르노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게 가장 리얼리스틱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가 똥 떠다가 잘못하면 화장지가 구멍이 뚫어져 손가락에 똥이 끼고 이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젯밤에 마누라하고 섹스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노출하지 않고 우리는 어렸음까지인데 이게 이제 롤이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게 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감추고 싶은 것들도 다 뒤집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본질적으로 타당하다는 물을 괜찮아요.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소위 광화문 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형을 만들고 온 하반신까지 거기에 심지어 중요한 부분에 배역을 막 뽑아서 이런 그림들 대한민국 되게 유명한 화가의 작품 내가 알고 있는 화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리얼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예술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최근에 와서 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술의 창작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러니까 요사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성애 인정해야 된다. 가만히 뒤를 들여다보면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소위 진보계열의 여성 중심의 이론으로 보면 굉장히 폐악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그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해독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술의
그 경제 영역에서의 예술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광주에 가서 그 광주에 김성파 선생과 문학상 기념식에 축하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광주 작가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광주 전부 다 진보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화가들 들께서 나는 그 광주 가서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저 평양도 가서 평양 사람들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양한 사람인데 우리 예술인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페미니즘과 모순되는 여성의 몸의 미학의 예술 작품의 충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니까 박근혜고 그래도 바로 이렇게 쳐버리니까 그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편이고 이게 아니고 진지하게 예술의 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개인의 의사의 전달 방식과 표현 방식이 엄청나게 변해왔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스 시대였어. 매스미디어. 대중 한 방에 때리는. 그러니까 국회에 한 경연 영화관에 가면 동해물과로 시작하는 영화의 상영 시작. 너는 입 닫아라. 너는 보는 사람 전부 샤라. 구경만 해. 내가 지시하는 얘기만 들어. 이 시대였어. 매스. 9시 채널 KBS, MBC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멀티, 매스미디어 멀티를 넘어왔어. 채널이 100개, 200개. 그 다음 전에는 뭐를 넘어왔습니까? individual media. 내가 나 혼자 집에서 틀어놓고 개인 메시지를 날리는 시대. 나오는 대로 죽인다. 심지어 포식하면 그 라면 20개를 끓여놓고 젓가락으로 파먹는 여성의 모습. 그걸 따지고 보면 여성에 대한 몸에 대한 폭력이 폭력. 뭐 그게 폭력 아니에요? 이 폭력을 보는 사람은 그걸 대리만으로 봐. 나는 그래 못 먹으니까 먹는 사람 구역 먹는 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건 정말 변태주의다. 조선 시대의 가치관을 보면 예술이 그 극단화할 때 정말 극단. 그런데 예술인들은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시험적인 예술은 내가 천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진짜 대한민국의 문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비와 생산의 밸런스가 깨진 게 아마 옛날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시집을 내서 저는 문학인들한테 안 나눠줍니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눠주지. 그것도 내가 사가 200만 시집을 샀어요. 김대롱이라 한 시간 방송하면 2천만 원씩 받는데 나는 평생 40년 동안 문학 공부하고 열정에 빠져있던 결과 시집 한 번 내도 내 돈 내고 시를 내야 되는 이 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어떻게 생각하면 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내 판, 이 판, 이 판. 생산자는 한정이 되어야 돼.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더 많은 기형적인 예술의 세계. 대한민국 전신 대학마다 정말 미대 음대 없는 데가 없고 국어문학과가 없는 데가 없다. 이게 무슨 개코 같은 소리 하고 하는 거야. 나 대학 교수하고 평생 동안 그게 권위였습니다. 과연 이 짓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러나 저는 대학의 교수 생활하면서 내 제자들 18명 대학 교수를 만들었습니다. 지방대학에서. 그래서 이 문학이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사상적인 아래도의 광주에 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광주 전부 다 진보의 이래서 안 된다. 가장 서정시를 쓰면서 시대를 비판하고 한 사회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왜 서정시는 배짱이처럼 나무에서 낭만만 부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앞에 김춘수 시를 봐라. 그래서 우리 이 리얼리스트 계열들이 많은 일을 생각해요. 진짜 확실한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좋겠어요. 필요합니다. 한 시대를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뜬금없는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주사 종속파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문학행위로 계속 까발시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화해하고 서로 제3의 길로 문학이 결국 문학은 뭡니까? 결국 인간의 삶을 풍족하고 인간이 편하도록 아까 제 모두의 이 얘기를 뺏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 손자 얘기로부터 시작했는데 치과에 가자 그러니까 무섭다고 울고 있는데 할머니가 치과에 갔다가 장난감 사줄게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손자가. 그 장난감이라고 판타스틱하고 문학 예술이라고 바로 그 판타스틱이에요. 고난한 삶을 노동에 뛰던 고난한 삶을 또는 하루 종일 김밥 말아서 파는 이 고뇌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 판타시의 선물이 바로 문학과 미술과 음악이다. 그것이 치료를 가져.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요. 서구 유럽에 여러분 여행을 가면 여러분 그런 그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거창한 벽돌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좋은 집이 우리 것도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이 다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중세의 소위 그 자원 경제 체계가 농노들을 그리는 도시 발전이 그렇게 했을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고택들, 고택들 전부 다 2조 시대 때 전부 다 지배계층들입니다. 대가급제에서 감차사하고 그 물려받은 재산으로 좋은 집을 짓던 거예요. 자, 오늘처럼 똑같은 기울어지는 동양이 아니고 똑같이 나누는 사회가 된다면 지금 똑같이 성냥과 같은 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양 순환공항에서 평양시로 들어갈 때 한 45분간 걸립니다. 그만 불이
한 5리 가야지 부담감 아주 켜져 있을까. 자,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원래 차이가 있다. 사과나무 한 나무에 달린 사과 열매가 이쪽은 굵고 저쪽은 찌들어 적다. 한 나무에 달린 한 나무에 달린 사과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도 못 만든 거야. 내 마누라가 애 둘이를 낳은 한 놈 아주 적게 공자를 판사가 되고 한 놈은 공부 못해가 녹고대학 나와서 그냥 공부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그럼 둘째는 공부를 더 시고 돈을 덜 줘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섭리의 자연이에요. 차이가 있고 차등이 있고 이런 것을 그 대신 차등이 또 짓밟고 한 장으로 서로 공존하는 세상의 질서가 우리가 인정돼야 돼. 의사와 간호사 깨부치고 검사와 경찰 깨부치고 가진 자들 전부 다 죄진 것처럼 몰아넣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자, 여기 내가 너무 진도가 너무 나갔는데요. 문학이교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친이 민중시라고 하는 시들이 가지고 있는 때에 따라서는 참 살면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 얘기만 꼭 전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해방공간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탁월한 이바라든지 한설야, 최재서 등등의 최고의 탑 민들이 이념 때문에 전부 다 월북으로 넘어갔습니다. 1957년도에 중국의 대공산 대장정이 끝이 나면서 1957년도 유소비와 소위 마오의 갈등기를 그칩니다. 그 마오쩌둥이 여자가 애인이 30몇 명이 됩니다. 결혼을 딱 한 사람 4사람에 마지막 여자가 강청이라고 하는 여자였죠. 마오의 마누라. 그 강청과 유소비가 눈이 맞았습니다. 유소비 역시 18명의 여자를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거 하러 저 민단성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산속의 빨지 활동을 하면서 옆에 여자는 한두 명밖에 없고 사나새끼들 수십 명 있으니까 공유재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소비와 마오의 갈등기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문역이 시작됩니다. 중국의 문역 여러분 잘 알죠? 문안 대혁명, 세계를 뿌라쳐갖고 사상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물결을 체리파가 천리의 자본주의 물결을 받았다 해서 대축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살벌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김일성이 생각한 거예요. 마오가 저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맨날 바로 남노당 박헌영을 조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박헌영 계열의 남노당계로 남쪽에서 올라가는 모든 문화예술인들 전부 다 1957년 8년 양년도에 걸쳐서 친미 친일파로 전부 숙주자로 빠져있어요.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왜? 민족주의 문학을 얘기하고 왜 레리스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는 성역밖에 내몰아놓는가? 이만은 참 로맨티스트였습니다. 내가 동경대학에 갔을 때 그 이마가 그 시나가와에 가면 학도야 정연학도야라고 하는 우리나라 곡을 붙이는데 일본에는 아직까지도 시나가와에 그 멜로디가 나옵니다. 기차가 돌아오면 그 멜로디를 이마가 듣고 쓴 시가 찢어진 우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마가 일본에서 게이샤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올 때 그 게이샤가 찢어진 종이 우산을 쓰고 나와서 환상화로 나와서 마로야마호를 타고 근데 그 이마가 손하는데 빨리 비 맞는다 빨리 들어가라고 했던 그 로맨티스트가 북한에 가서는 가장 격렬한 소위 사회주의 문화 운동을 했어요. 소리 없이 살았어요. 제가 그 이마가 거처했던 일본 동경 시나가와 그 기숙사에 내가 그 기숙사에 1년을 생활했습니다. 혹시 이마에 냄새가 나는가? 이마에 흔적이 있는가? 더듬어보고 더듬으면서 상상하면서 이마가 쓰는 시들을 읽고 이마가 쓰는 문학 해설 평론을 읽었습니다. 침지예요. 그 시대 가장 침지들이에요. 그 침지들이 대체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쪽으로 그 한 시대의 재물이래요. 독재랑 정치적 독재자들이 피해 재전의 희생물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문학이 그렇게 가야 할까? 문학은 말 그대로 다시 가장 그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자 조금 이 김혜순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미국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요. 얘야 월급을 다 못 타왔다. 아버지 군부 독재가 우리의 먹을 양식을 빼앗아가요. 얘야 너희 어머니 관절력은 어쩌지? 자, 여러분들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문학 기교로서는 되었어요. 문학 기교는 하나는 미국과 아버지, 하나는 군부 독재와 어머니, 관절염과 월급을 못 타왔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과관계가 대단히 떨어져요. 인과관계가 대단히 결연히 아버지 미국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요. 미국 여러분들 숨통 조입니까? 뭐 하기야 광우병으로 골이 다 빈다 그러는데 요사이 그 광우병 때문에 대한민국에 골 빈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로. 내가 그때 광우병 한창 할 때 광화문에서 살았습니다. 그 방벽을 쳐서 내가 못 들어가고 오기도 했는데 광우병 걸려서 죽어도 잘 보는데 골빈 사람은 많은 걸 보니까 그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가 봐요. 요새 가만히 보니까 골빈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삶을 고뇌하지 않고 대충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학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도대체가 우리는 같은 지붕의 주름 아래 사는가?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엄마에서 더 확대하면
어떻게 확대가 되겠어요? 종속 주사파냐 아니냐로 갈라지죠. 그렇죠? 이 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같은 지붕 안에 사는가? 물론 미국과 같은 외세로부터 우리 자유와 권한, 인권에 대한 그리고 이런 침탈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 내가 생각해 며칠 전에 성주 사드 할 때에 나는 기가 막히는 것이 전 세계에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나와서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사드 반대 대응을 하는 거 보고 내가 만약에 교육감을 하고 있었으면 그 학교 교장 전부 다 징계 처분했었는데 교육이 이렇게 뭉개져가고 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봤죠. 여 선생님 강의하는데 밑에서 뒤로 우통 벗고 벌금 나다 떨어졌어.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왔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자유교육이에요? 이게 인권교육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였냐 이거. 바로 이런 프로파간다 문학들이 너무나 이 시는 자, 언제쯤 그럼. 나오십니까? 예? 김혜선 시 일이 예? 언제쯤 발표되십니까? 이 발표된 시기는 네.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왜냐면 한때 아미군랑 유명했었거든요. 예. 자 봅시다. 다음에 조선 산철의 공기로 흐드겼을 때에도 어머니는 아름다운 처녀, 아버지는 어머니의 젊음 속에서 당신의 젊음을 대 피로 옮긴 나를 세웠으나 발바닥까지 시대의 통증을 아로 새겨놓고 그녀의 아랫도리 삭신을 갉아먹은 아버지와 나는 홍문자다. 나는 이 시를 읽고 참 전망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나의 어머니의 성기적 업무가 나와 아버지가 깔아먹었다. 뭐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아이를 낳고 하니까 어머니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세상에 점점 인종이 다 없어져 버려야 되겠어. 사람은 아이를 낳고 이것도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치고 이것이 바로 리얼리스틱한가? 리얼리스틱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문화의 이 소위 두 가지 길들이 물론 제가 리얼리스트 계열의 문학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리얼리스트 문학도 필요하다. 대단히 객관적이고 논리적 근거 토대 위에서 살아나간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커뮤니스트가 되든지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젊은 시절에는 대단히 진보주의적인 작가였습니다. 사회주의 문학이론 거의 다 성립 다 했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영국 시민혁명 운동에 대해서 설전. 그래서 서lik은 이 문학 안에 이념을 퍼담다가 보면은 이와 같은. 근데 또 이런 작품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죠? 30분? 오케이.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제가 그 강의하려고 했던 핵심 바로 봅니다. 좀 쉽게 얘기를 들면 순수 문학이라는 것도 사회에 대한 비판이 아주 노후를 아주 처음에는 얼마든지 사회를 이렇게 아까 김준수처럼 베트남 그 전쟁에 휩쓸려서 소위 미국으로부터 공세온 생맥주 비율이 만들어지고 대구 사회가 소위 여성의 성별이 개방이 되는 이런 시대적 과정을 한시 대단히 가슴 아프게 거기에 종업하는 바보 같은 무식적인 사바다요 이건 완전히 지금 미국 흑인들이 부르는 랩 가수보다 훨씬 더 리얼한 랩의 시다. 그래서 저는 생각은 언젠가는 김준수의 이 처형단장의 시를 랩 가수들 랩에 한번 올려서 노래를 해도 아주 재미있는 가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크로스로 마찬가지다.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작품 중에서도 이 소위 내부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떼에 앉은 새는 날고 싶다. 문태준 시인의 10월에는 물드는 잎사귀마다 꿈색이 있어요 라고 표현을. 자, 10월에는 물드는 잎사귀마다 음색이 있어요. 잎사귀의 음색, 소리의 색깔이 있습니까? 잎사귀에. 그러나 시의 눈에는 10월달에 들어가서 물들은 무슨 물입니까? 가을이죠. 가을이 물들어가는 잎사귀마다 이 음색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갈색이죠. 노란 갈색, 붉은 갈색입니다. 갈색의 소리가 들린다. 바로 이게 시다. 이게 바로 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에 폭풍이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커피 한 잔에 폭풍이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인의 예민한 예술가의 눈이다. 사물을 관찰하는 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은 시는 본래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성이 자꾸 거세돼 버리고 이데올로기와 주제성만 너무 강해지니까 시들이 너무 나뉘어져 가버리고, 시는 노래예요. 원래 노래다. 시는 원래 노래이고, 저는 시인의 눈은 영처의 눈이다. 이동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나이에 순진해야 돼. 아주 편안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어린아이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론으로 세상의 사물을 관찰할 때 우리는 대단한 평온함,
제가 얼마 전에 그 통도사의 성파종정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파종을 되게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불교 대통령이죠. 성파종님이 시연은 우주 무별통이라. 시연 실적 말은 우주에 막힘이 없이 통하게 되어 있대요. 소위 불교적인 법어를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이번 제가 나온 시집이 성파종정의 법어를 깊게 생각하면서 시인이 어떤 시를 써야 할까. 그래서 시적 사회성에 대한 인식도 제가 순수시를 강조한다고 해서 시적 사회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주 선생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오늘 끝으로 저 시를 한 수 제가 자작 낭송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상시인데요, 좀 긴 시입니다. 저는 시절에 대학 시절에 제가 무척 사랑했던 여성 대학생이 한 분 계신 그 용문 중학교 선생님으로 가셨어요. 농업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면서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김선희 농업새 용문 회령 물급이 휘돌아 여름 장마가 불러놓은 황토물이 차차 맑아지는 무렵 밤이 짙어지니 낙동강 별빛 가득 흘러간다. 예천 용문중학교 김선희 농업새 학교 길 따라간 강도길을 얼마나 걸었을까. 하늘 초롱초롱 별빛 밤하늘에 넘실넘실 젖어가는 강물에 별 말도 없이 선이야 강물이 우리 발끝까지 차오르면 일어서서 되돌아보지 말고 우리 갈 길로 되돌아가자. 꼭 잡은 손에 땀에 짧지 않는 추억들이 다 녹아 점점 맑게 차오르는 강물에 함께 실어보냈다. 세월이 흘러간 긴 장마가 어느 날 쨍쨍 햇빛하고 빗줄기 발문을 연 날, 이 발문 아까 저 우리 하초모 선생님이 저한테 뜯어준 시입니다. 거기 제가 꼽아들어 왔습니다. 무작정 보고 싶은 선희 선생님을 찾아 버스를 타고 내린 말. 눈물이 빗나가요. 영중학교 얼마 전 예천에 갔다가 아내와 함께 돌아오는 길 옛날 기억과 너무나 달라진 용문중학교 마지막으로 이 선물을 제일 먼저 읽었던